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늘은 동서독 군사통합 그리고 이 군사통합이 한반도 남북 군사통합에 어떤 기운과 시사점을 주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제 북한 인권 정보센터 예하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이 주제로 좀 특강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오늘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선수단이 카타르에서 천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단이 우루과이하고 시합을 했을 때 이 관련해서 이제 독일 언론에 소개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먼저 우루과이하고 붙었는데 우리 한국 수비진들이 전부 다 김시성을 가졌다. Die gesamte Abwehr heißt Kim 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독특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평점도 좀 6점 이상으로 수비수들이 대단히 골키퍼 김승규를 포함해서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김문환 이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했다 이런 소개를 했고, 아무쪼록 하여튼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선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회 없이 신나게 그야말로 잘 싸우다 돌아오길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 동서독 군사통합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동서독 통일을 간략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군사통합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남북 군사통합 대비 방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수차 제가 말씀드린 건데,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전승 4개국에서 이렇게 4등분으로 독일이 분할이 됐고 베를린도 이렇게 분할이 됐다 그 얘기고, 그러나 동서냉전이 이제 점차 가열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이와 같은 점령구역을 전부 다 통합을 했고, 그러면서 이 비츠온의 이 녹색 지역이, 그 다음에 여기서 2년 뒤에 이제 프랑스도 여기 조인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서독이 되고 이쪽이 동독이 됐다 이제 그 얘기고, 분단 당시에 이와 같은 국경선으로 전부 동서독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제 독일은 군대를 못 갖게 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전승국의 컨셉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포츠담 협정에서 전부 드러난 그런 건데,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이 서방 진영에서는 서독이 제일 전방에 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계속 선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군대가 필요하다 해서 서독 연방군이 창설이 됐다. 55년 11월 달에 창설이 됐고, 동독군도 56년 3월 달에 창설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당시의 양 진영의 군사력은 서독을 중심으로 동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서독, 베네룩스 3국, 그 다음에 덴마크 포함해서 100만이 넘었고, 그 다음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00만이 전부 넘었다. 이렇게 서로 중무장한 채 지금 대치하고 있었고, 동서독 같은 경우에 이제 장벽은 50년대만 해도 느슨했다. 그래서 많은 수백만 명, 300만 명 이상의 동독 전문 인력들이 전부 이제 서독으로 다 탈출을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탈출의 위협을 느낀 이제 동독 올브리히트 수상이 이 국경선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이와 같은 철조망 형태의 이제 국경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경선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은 이쪽 내독 국경을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52년부터. 그래서 내독 국경이 강화되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은 어떤 루트를 택하냐면, 동독 지역 내에 있는 동베를린으로 들어갔다가 서베를린으로 넘어와서 서베를린에서 비행기로 이제 서쪽으로 나른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엔 전부 다 이 동서 베를린 간에는 국경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60년, 61년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매일 400에서 550명의 그 저 동독 주민들이 서베일린을 통해서 이제 서독으로 탈출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자 전부를 볼 때 약 한 80% 정도가 전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서독으로 탈출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제 움직임을 전부 다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이제 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1961년 8월 13일 날 이제 베일린 장벽을 전부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날 그 신문 오스베일린이 싹가리겔트에서 자 이제 동베일린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막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62년도부터는 이게 저 네더 국경선이 이와 같은 철조망으로 전부 탄탄하게 채워진다. 저 이쪽 사진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네더 국경선이 저 철조망이고, 그래서 이 좌측이 지금 이제 여기가 동독 지역이고 여기가 서독 지역이다. 그래서 이 철조망은 우리 휴전선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동독 그 정부가 이것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동독 주민이 자 이쪽 서쪽으로 서독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장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베일린 장벽입니다. 그래서 아까 61년 8월 13일 날 그 만드는 베일린 장벽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쪽이 동베일린 지역이고 여기 서베일린 지역이다. 그래서 분단 당시에 이제 탈출 시대된 동독 주민들이 약 한 1065명이 사망을 했다 하는 얘기고, 그러나 1989년도 완전히 독일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무혈 혁명, 그 다음에 마슨 엑소더스에서 대규모 이제 그 탈출 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여름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사이에서 이제 국경 개방 세레모니가 있었고, 자 여기를 통해서 많은 동독 여행 나왔던 동독 주민들이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거기서 서독으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자 남아있던 그 동독 주민들은 자 정부를 상대로 반정부 그 이제 자유 그 민주화 그 시위를 벌이면서 여행 자유화도 얘기를 하고, 그 Wir sind das Volk, 자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기본권 반드시 공산당 너희들은 전부 다 보장하라, 이제 그런 시위를 벌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그 프레이즈는 캐치프레이즈는 Wir sind ein Volk 해가지고 자 우리는 국민이다, 똑같은 독일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 서독 정부를 상대로 해서 콜 수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같은 독일 민족이니까 제발 통일시켜달라, 이렇게 자 간청하는 막 그런 형태로 시위가 계속 발전을 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그 시민들의 그 요구에 굴복해서 89년 10월 18일 날 그 사통당 공산당 당수 에리히 호네케가 사임을 하고 공산당 지도부가 전부 퇴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11월 9일 날 89년 11월 9일 날 베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더 국경선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콜이 이제 통일을 주도하는데, 자, 10개항 89년 11월 28일 날 이제 분데스타그 의회에서 이제 10개항을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서독 간에 이제 5개 항, 그 다음에 유럽을 상대로 5개. 이제 내용 요약하면은, 자, 우리 통일, 독일의 통일도 유럽의 그 통일, 그런 그 틀 속에서 이제 그 진척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19일 날은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이제 헬무트 콜이 통일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가 이제 Mein Ziel bleiben ist die Geschichte Stunde zuletzt die einer unserer Nation에서 만약에 역사적 시간이 자 허용을 한다면 내 꿈은, 내 목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독일 통일의 얘기를 이제 통일의 불씨를 이제 지피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 3월 18일 날은 이제 동독에서 최초 자유민주 그 총선이 있었고, 여기서 로타 드메즈의 민주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선거에서 이제 알리안스 für Deutschland, 그러니까 서독 정부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그 정당 그 선거 연합체들이 이제 48%로 이제 전부 다 집권을 하게 되고,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이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요하임 가욱, 이제 12년부터 17년까지, 자, 이분은 연방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다. 그러면서 8월 23일, 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의회는 이제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결의합니다. 그 얘기는, 자, 이 다시 이제 우리 동독 5개주가 너희 서독 밑으로 그대로 그 기어 들어가서 편입될 테니까 제밥 그 받아주고 그때부터 이제 서독의 기본법 적용을 받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6조도 있었지만은 이 146조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재헌의회를 구성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느 천년에 지금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독 간의 1대1로 합의에 의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인데, 자, 동독 국회에서 인민의회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배제하고 기본법이 무조건 우리 5개주가 너희 밑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의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콜하고 그 고바초프가 7월 10일에 코카소스에서 만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고바초프는 독일이 이제 어떤 그 군사 체제를 그 선택할지 여기 대해서 재량권을 완전히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나토 남아도 되겠다, 이런 이제 게 결정된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2+4 조약이 있는데, 이것은 동서독 그 분단과 그 분할 이런 것들을 전부 결정하고 있는 국제법적 효력을 띠는 그런 국제조약들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그와 같은 그 성격의 이제 국제 그 조약이다. 자, 여기 따르면 이제 연방군은 37만 명으로 맥시멈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일 독일은 절대로 그 핵무기나 화생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0년 7월 1일에는 이제 동서독 간에, 자, 통화 1대1 화합회도 통화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 체제가 이제 동독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 제도도 이제 동독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일조약을 이제 체결함으로써 이게 편입에 따른 동독이 서독으로 그 편입되는 그 편입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분야별 문제나 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담는 것이 통일조약이고, 결국 10월 3일 전부 이제 통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군사통합 얘기인데, 자, 이게 남북 군사통합 대비방 이 목차는, 자, 순서는 먼저 동서독 군사통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통합에 들어가는 내용, 그러니까 인민군은 어떻게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대 어떻게 해체하고 인수하고, 그 다음에 장비 물자 이런 것들 그 해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전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연 군사통합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그 교훈과 그 시사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북 군사통합은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통합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는, 자, 이 독일이라고 하는 건 최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45년 패망 이후에 이처럼 분단이 되면서 동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어설픈 모습으로 좀 서독이 남아 있었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뛰쳐나갔던 동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다, 재통일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체가 있고 이런 개체가 있고 이 두 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그 어떤 하트와 같은 그런 모양의 어떤 이런 그 또 다른 그런 개체를 만나, 이를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독일의 경우는 이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합참의장도 SK keine Integration im VA in die Bundeswehr에서, 자, 이 동독 인민군의 그 연방군 편입 통합
이런 말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사 통일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독일에서는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동서독 군사통합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해야 되냐면, 자, 동독군 해체 이건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니까 통일되면 동독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대신에 자, 서독 연방군은 이제 동독 연방군을 전부 책상에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도태시킨다. 이것이 동서독 군사통합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를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1대1 뭐 동독군과 서독군과 뭐 1대1 대등한 통합이다. 이런 게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연방군 주도로 완전히 이제 일부만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군사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동독군 지도부는 자, 자기 살기에도 이제 급급했다. 그래서 완전히 동독군 이해를 뭐 대변하거나 이런 거 일체 못했다. 이제 모두 다 그러기 전에 다 집에 갔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독인민군은 일방적으로 서독 연방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되는 상태였고, 그러나 양국 간의 통합하자 이런 것들은 비록 짧은 기간에 다 이루어졌지만은 일사천리로 서독 연방군 주도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9년 이제 동독군이 어떻게 흐물흐물 무너지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9년 가을 혁명, 무혈 평화혁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 동독군을 풀어놓으려고 지금 현재 수뇌부들은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인츠 케슬러 국방장관은 자,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9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라입지히에서도 월요 시위가 벌어졌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시위대들이 늘어나고, 자, 이런 것들의 위협을 느낀 동독 정부가 이제 군대를 풀어서 이거를 진압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9개 인민군 기동 타격대를 실제로 10월 4일날 10월 5일날 드레스덴, 베를린, 라입지히 역에 전부 출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전부 무장한 채로 출동시켰지만 그러나 결국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분수령이 10월 9일 날, 자, 6차 라입지히 월요 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제 전부 총 한 발 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이 군대도 가만히 있는다. 우리가 이제 시위를 할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군대 내에서도 이제 시위가 벌어진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피켓 들고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18개월 너무 길다. 복무기간 단축. 그 다음에, 대체 복무 허용하고, 그 다음에 야, 김동명이 고향이 진주인데 나도 진주 근처에서 좀 근무하게 해달라. 예, 고향 소집 근무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여행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이제 쏟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스 모드로 정권 때도 이제 군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89년까지 자, 동독군은 말만 프록스 아미지 국민군대가 아니었다. 우리 당의 군대다. 파타이 아미였다. 그러니까 모든 장교단들이 전부 다 공산당 당원이었다. 사통당 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슬러 후임으로 테오더 호프만 이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자, 군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서두르면서 이제 개혁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안에 따르면 첫째, 군복무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 그 다음에 고향 소집, 자, 이거 가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4년 때 투입하는 문제 이런 거 막겠다. 그리고 주 45시간 복무,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군인들 상대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월 달에는 국방부의 모든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해체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TC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시고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시민단체 차원에서 종교 지도자 차원에서 전부 모여서 이제 그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독의 현안들을 전부 디스커션 하는데, 자, 여기에 테마로 이제 군 계획 문제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보는 분이 이제 라이너 에펠만 이 국방장관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3월 18일 날 자유민주 총선이 있었고, 여기 이제 로타 드메지의 정부가 들어섰고, 자, 이때 그 국방장관이 라이너 에펠만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개혁하겠다 뭐 얘기해놓고 그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앞두고 야 우리 동독군대 동독인민군도 그대로 존속한다 이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이제 해왔습니다. 이 양반은 원래 직업이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군 경력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념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 스와이알메 한국과 두 개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또 그 5월달까지 계속 자 이게 뭐 동독군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6월달 가서 자 지금 현재 이 사진하고 가운데 있는 분이 게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장관인데,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한국과 1군대 아인슈타트 아이네 아미, 야 통일되면 군대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큰 그 맥락에서 이제 동서독 군사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조약 협상할 때도 동독군은 이제 흡수 인수 대상이다 이렇게 전부 가닥을 잡아 나가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월 30일 토일 조약에서는 이제 동독 그 9만 명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89년 그 초까지만 해도 동독 인민군은 17만 명에 달하는 그런 강군이었는데, 그러나 이 중에서 이제 반만 우리가 9만 명만 우리가 인수한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담았고,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동독이 이제 바샤우 조약 거기서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아까 그 에펠만 국방장관이 1일 명령을 내리면서 동독군 10월 2일 자정부로 해산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9만 명이 이제 연방군에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동독 지역에 그 동부 사령부라는 걸 창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동서독 그 군사 통합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무하는 그런 그 사령부가 이제 출범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조약에 따르면 자 동독 국방장관 너는 자 이 완전히 통일 이전까지 동독군을 전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라.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쭉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90년 9월 중에 벌써 10만 명으로 10만 3천 명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9만 명만 우리가 마지막 통일할 때 이제 전부 인수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장군들 동독군 장군들은 전부 다 전역 조치했고, 55세 이상 직업군인 그리고 정치장교 군 사법요원 슈타지 그 이제 완전히 비밀경찰이죠. 관련 요원들 통일 전에 모두 다 전역시켰다. 그리고 과거 그 인권 유린했던 그런 어떤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군 조종사는 전부 예편 조치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8,500명 가운데 7,000명을 전부 전역시켰다. 통일되기 직전에 지금 현재 그럼 서독 국방부는 도대체 군사 통합 준비를 어떤 거를 했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은 6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이것이 이 불투명했는데, 그러나 아까 7월 16일 날 고바초프 만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우리는 이제 군대는 하나다, 우리는 나토에 남는다, 뭐 이런 가닥을 잡아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군사통합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 통일조약을 작성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국방 파트로 들어갈 그런 내용들을 전부 국방부가 준비를 했고, 당연한 얘기죠. 동독 인민군 그 편입되는 문제, 해체되는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연락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250명의 그 장교를 동독 국방부가 스트라스베르크 그 베를린 밑에 있는 스트라스베르크에 있는 동독 국방부에다가
파견을 함으로써 이제 동독군을 어떻게 인수하고 그다음에 동독군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전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자, 이 국방부 합참에다 좀 보고를 했다. 매주 한 번씩.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독일 국방부는 별도의 그 군사 통합 별도 기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뭐 글을 하여튼 바쁘기도 바빴지만 그러나 이게 필요 없다,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지, 지도부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2+4 조약, 자,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간에 아까 그 2+4 조약이 있었는데 그 협상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자, 그 행여나 예컨대 자, 군사 통합 뭐 이런 준비를 한다 하면은 만약 이런 것이, 이런 움직임이 이제 그 소련의 눈에, 예컨대 소련의 눈에 이제 혹여나 이제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그 서로 연결될 그럴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뭐 떡줄 준비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먼저 그 김치국부터 마신다 뭐 이런 그 하여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별도의 그 특정 그 군사통합 기구는 창설하지 않았다. 자, 동부지역 사령부 분데스웨어 커만도 오스, 자, 이번 슈톨텐베르, 자, 이분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사령부가 동독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해체하고, 동독군 해체하고, 부대 개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 물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집결시키고, 이걸 처리하고, 폐기하고, 막 이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루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외청이라고 그래요. 슈트라스베르크 그 동독 국방부에다가 이제 본에 있는 그 독일 그 서독 국방부 그 이제 완전히 그 외청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 슈트라스베르크의 이제 동독 국방부에다가 서독 그 국방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 확인팀들 이제 150명 정도로 만들어서 동독군 각급 부대에다 전부 파견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락단은 동독 국방부에다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장 확인은 각급 그 예하 부대에다가 전부 이제 그 각급 부대에다 파견을 해서 부대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동독 인민군 그 인수하는 문제. 자, 어떻게 군사탕대회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그 인민군을 어떻게 그 인수했는가 하는 문제 관련해서 아까 얘기대로 9만 명 인수했고, 그 다음에 장기 직업군인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직업군인 5만 명, 그죠? 9만 명 중 5만 명이 이제 장기 직업군인인데 이 5만 명을 이제 2년간 복무를 시킵니다. 시험 복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근무 태도를 봐서 2년 후에 최종 선발을 했다. 그래서 최종 선발된 것이 한 10,000여 명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최초 10,000여 명 된다. 그리고 외형적인 병력 통합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 후 3년 만에 완결이 됐고,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이제 서독 연방군 90%는 그대로 그 군대에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동독 인민군 그 90%는 이미 다 전역 조치됐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경부대나 민방위 소속의 직업군인들은 전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전환을 시키고, 그래서 내덕 국경을 그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지뢰 제거한다든지 이런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 뭐 예컨대 폭탄, 폭약 관련 뭐 이런 탄약 관련 이런 그 전문가들은 그대로 그 이제 남게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자기 분야에서 계속 이제 무기 체계 해체하는 문제, 장비 해체하는 문제 이런데 이제 전부 전념하게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무보문병은 이제 서독과 군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지만, 그러나 장기 직업 군인들은 서독 연방군하고 달랐다. 대처우가 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독 그 직업 군인들한테는 구동독법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봉급도 이제 상대적으로 서독 군인에 비해서 자, 계급별로 약 한 70% 수준만 받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도 서독 출신은 마지막 봉급의 자기 봉급의 75%를 받아갔던 반면에 이제 동독군 같은 경우는 마지막 봉급의 이제 35%만 이제 받아갔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이제 복무 기간에 따른 그 계급 균형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편입된 동독 인민군 그 저 간부들은 1계급에서 2계급씩 전부 강등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전부 다 이제 편입된 그 동독군 그 장교들 가운데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은 소령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대령 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령으로 전부 강등되었다. 그래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대 인수다. 이제 그런데 그 부대 인수 관련해서는 이제 저 완전히 모든 그 저 대대급, 연대급, 사다급 야 이와 같은 그 부대 그 지휘관들은 전원 그 서독군 장교로 보임을 했고 그 다음에 핵심 참모들도 전부 서독군 장교가 이와 같은 보직들을 전부 꿰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 대신에 이제 그 구 동독군 그 고위 저 하이 랭킹 그 다음에 그 저 각군 참모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고문으로 활용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센시티브한 부대들은 전부 다 해체를 했습니다. 국방부, 그 다음에 대외국, 5개 그 사령부, 야전병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체를 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동독지의 모든 그 부대들을 전부 이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자, 전부 이제 축소를 했는데 약 한 3분의 1 규모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13개의 그 서독 연방군 관련된 행정부서들, 예컨대 병무청이라든지 무슨 뭐 각급 교육 그 학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동독 지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거는 이제 육군 그 저 장교학교인데 이게 원래 이 드레스덴에 있었는데 그러나 분단 당시에는 이것이 한옥화 갔다가 한옥화에서 이제 드레스덴 원래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장비 물자 처리인데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전부 다 아까 얘기대로 모든 장비 물자를 좀 책상에다 깔아놓고 이 중에서 이제 서독 연방군이 전부 다 이제 취사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독군 장비 물자 처리 방법 이제 80% 자, 책상에 깔려있는 이 80%는 전부 다 폐기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제3국에다 무상증여라든지 아니면 또 판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80%를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3%는 국경 수비대에서 임시 활용한 다음에 전부 도태시켰고 그 다음에 17%는 잠정 활용한 다음에 전부 폐기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다 거의 100%가 잠깐 쓴 거 일부 남겨놓고 거의 100% 전부 다 없애버렸다 하는 게 이제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자 BMP-1하고 자 미그 29 이런 것들은 뭐 좋다고 써봤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결국 다 저 폴란드한테 줘버리고 전부 다 저 인접국들한테 선물로 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럼 저 100%를 다 버리든지 일부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기 처리를 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 연방군 병력이 37만 명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내에서 그 당시 CFE라고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서 재래 무기 그 감축 협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토하고 바샤 팩트 간의 이제 최저 상한선 여기 이제 전부 할당선을 이제 그 고수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각국 나라별로 전부 다 할당선이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독일도 통일된 독일도 이와 같은 5대 공격형 무기에 대해서 예컨대 헬기나 전차, 장갑차, 화포, 항공기 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할당 그 고유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해서 넘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부 동독군 그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은 구소련제 무기체계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호 운용성이나 그 서독 연방군의 그 이제 무기체계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BMP-1 그 장갑차 미그 29 뭐 이런 것도 일시 써봤는데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토 수준으로 이런 무기 체계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 거기에 따른 엄청난 또 이제 개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후속 군수 지원에 따른 문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돈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 구매한 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왜?
구소련 해체 이후에 모든 그 제작사들이 전부 다 여기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고 도태되고 뭐 해가지고 그야말로 군수 지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에도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어려움도 따르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장비 물자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동독군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만 무려 1년이 소요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전부 한 곳에다 모아놓고 지금 현재 관리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따라서 또 이거 움직이는데 수송 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골치 아프다. 또 탄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탄약 처리하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여전히 골치 아픈 그런 품목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관련해서는 자, 이제 70% 정도는 보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전부 다 이제 매각을 하는데 어딜 통해서 매각하냐면, 자, 여기 트로이, 한, 안슈탈, 신탁정을 통해서 전부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자, 군용시설을 이제 민간 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큰 두 개의 문제는 하나는 이제 그 환경 정화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 처리하는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원 소유주와 연계된 그런 문제, 이제 소유권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그 군수한 복합체들 이런 것, 군수산업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와 있는 트로이한 안슈탈리를 통해서 전부 이제 민수용으로 전환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설 가운데서 이제 또 가장 그 핵심적인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국경 장애물을 그 제거하는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국경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철조망, 콘크리트 장벽하고 감시탑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뢰 제거, 이것도 34,000여 개 지금 현재 지뢰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국경 수비대 요원 6,000명이 최초 투입돼 있다가 전부 다 민간의 신분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지뢰를 전부 제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련군 철수 문제다. 이 철수 문제. 그 당시에 소련군은 34만 명이 동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군소까지 하면 55만 명이 동독 지역에 주둔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을 철수시키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부 다 소련하고 나중에 그 러시아하고 전부 다 공동 성명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각종 비용을 전부 서독 정부가, 독일 정부가 전부 담당했다. 자, 그래서 동서독 군사통합이 평가를 해보면 뭐 어떤 성공적인가, 어떤 문제 또 교훈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자, 먼저 아까 얘기대로, 자, 1대2 대등한 무슨 동독과 서독 간의 그 군 통합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서독 연방군이 일방적으로 책상에 깔려있는 동독군들을 전부 자, 인수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했다. 이제 해체시키고 그렇게 했다. 이건 근본적으로 동독인민의회가 기본법 23조 2현 통일을 의결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치적인 결정 안에서 동독 군부의 어떤 이런 목소리나 입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될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사전 준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아까도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자, 정치적인 통일로 위해서 흡수 통일로 연결됐기 때문에 동독 군부는 꼼짝 마라 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독일 연방군의 그 간부들의 그 능력, 이것도 탁월했다. 근데 3개월 동안에 아주 일사천리로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럼 동독군은 저항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전부 다 해체됐는가? 그러면서 연방군의 일부가 편입됐는가? 자, 이 얘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동독군은 그야말로 허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동독군은 이제 그 바샤 팩트 체제 속에서
여태까지가 관리가 되어 왔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급변 사태나 여기에 독자적인 대응 능력 이런 것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자, 군사임에 대한 이런 어떤 이런 동기, 군사임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도 없었고, 전투 준비 태세 이런 것들도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이 동독 병사들은 적 개념이 일치 없었다. 그러니까 동서독 간에는 이 상호 적대감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유여행화를 이제 부르짖었을 때 이 동독 인민군들도 마찬가지 이제 같은 수준에서 전부 놀았다.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독 인민군 지도부에 대한 그 신뢰, 이거는 완전히 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동독군 그 수뇌부들의 그 어떤 이런 현실 인식 이런 것들도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WTO 바샤 팩트 이것이 곧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무너진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이 막 그 89년도 그야말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이고 있을 때 흡사 이 WTO가 우리를 지금 이제 지켜줄 것이다. 우리 사통당 정부를 지금 이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동독군 수뇌부들의 그 현실 인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어설펐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 동독군을 이제 편입을 할 때 그 서독군이 이제 견지하고 있던 그런 어떤 자세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동독군을 제압을 했다. 자, 이런 그 컨셉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얘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동료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 원칙에서 대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관으로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승자로서 온 게 아니고 동반자나 같은 독일인으로서 자, 이게 왔다. 전우회를 발휘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얘기는 자, 이제 신뢰 조성 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내적 지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동독군에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얘기로 이제 독일 군들은 슈타츠베르가 인 유니폼에서 야, 우리는 일반 시민하고 똑같다. 단지 유니폼만 군복만 입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 우리 군인들은 모름지기 자,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나 평화나 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평등 문제, 이 연대, 이런 민주주의, 이런 그 어떤 이런 철학적인 이런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투철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계속 시키고 있고, 자, 만약 이와 같은 그 가치가 국가 내에서 그 위협을 받는다면은 자, 이와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도 바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름지기 군인의 책무다. 이제 이렇게 전복 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동독군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 교류 협력도 없었고 거의 몰랐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동독군 그 이제 각군 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통일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돈을 이제 동독 그 재건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군사 통합 분야의 이 경비 이거는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원칙을 견질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동서냉전이 이제 와해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주적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 자체가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제 전환이 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비를 대거 삭감할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2+4 조약, 그 연방군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CFE 관련해서 자, 이게 계속 재래 무기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감축할 때 감축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이제 군사 통합 비용은 줄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동독 지역의 그 연방군 부대를 이제 편성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구동독군, 그러니까 연방군에 편입된 구동독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연방군에 편입된 구동독군 부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편성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군 주둔지를 동독 지역에다가 새로 그 창설하실 경우에 이제 군사 전략적인 관점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그러나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 이것도 반드시 고려를 하면서 지역 경제난 해소에도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컨셉을 잡아 나갔고, 그 다음에 제대 군인들, 동독 제대 군인들 나 몰라라 팽개치지 않고 계속 그 직업 전환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회보장 제도로 해서 그야말로 어떤 사회 안전망 구축, 군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병력 통합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진 전역을 많이 시켰다. 이제 통일바로 직전까지. 자, 이것은 새로 그 부대 창설하는데, 연방군을 창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교들 간부들 2년만 쓰고 2년 써보고 시험 복무해보고 그러면서 최종 선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시험 복무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많은 그 수의 장교 직업 간부들이 전부 다 과거 그 슈타지와 연결된 그런 그 전력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부 다 해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푸틴인데, 자, 이게 84년부터 드레스덴, 동독 지역 드레스덴에서 이제 KGB 특파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독군 무기체계 인수 이걸 처음부터 단념했고, 그건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미그 29 이걸 썼다고 그랬는데, 24대 썼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써보니까, 나토 기준에 맞도록 이제 성능 개조를 하는데, 예컨대 탁한 항법장치, 충돌 예방장치, 피하 식별장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이 항법 기준에 전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맞추려고, 그 다음에 기골 보강도 하고, 성능 개량 사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이 전부 다 한 대는 떨어졌고 22대는 전부 다 폴란드에 대당 1유로씩 주고 다 팔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후속 군수 지원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동독군을 이제 물론 뭐 다 문제없이 편입을 시켰지만은, 그러나 연방군의 어떤 이런 그 군대 철학, 이런 거에 이제 전부 맞추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독군은 이제 명령형 전술에 전부 다 익숙해 있고, 그 다음에 임무형 전술에 익숙해 있는 그 연방군의 어떤 이런 컨셉과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겪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동독군대는 그 사회에서 대단히 그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드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집단인데, 자, 비록 뭐 대우는 그렇게 받는다고 쳐도, 자, 일단 이제 국가가 없어지고, 자, 이제 편입되기, 거기에 따른 어떤 이런 자격 지수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강제로 그 계급이 그 강등되고, 이러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처음으로 중령이 나왔고, 전부 다 이제 소령 또 올라간다. 97년 처음으로 중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가서야 동독군 출신 최초 그 인민군 출신 그 장군이 등장했다. 이 사람이 이제 까벨릭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동독군 이 편입된 장교들이 그 봉급 체계가 서독군하고 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통일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러니까 2008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서독군과 동등한 그런 그 봉급을 수령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동독 사회에서 연방군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대단히 낮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제 그 90% 가까이 그 신뢰받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부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방군은 동독 지역에 내에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은 그 동서독 군사 통합의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교훈이나 이 시사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우리 남북 군사 통합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독 군사통합, 남북 군사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이렇게 볼 때, 자, 지금 현재 동서독 간에 일어난 그 군사통합이, 자,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차이로 인해서 조만간 이제 독일식 모델이 한반도에 제일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동서독이 아까 얘기대로, 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독이 흡수 통일 방식, 그러니까 기본법 23조에 따른 그 흡수 통일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전부 진행이 됐는데,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 북한은 자, 이 김씨 일가가 지금 70년 이상 지금 집권해온 그런 그 체제고, 그 다음에 노동당 일당 독재가 이제 내려져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민군도 북한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동독 인민군하고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얘들도 엄청나게 그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리고 아주 그 과격한 집단이다. 이제 그런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군사 통합 추진 과정이 이제 동서독 그 군사 통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남북한 간의 군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6.25 전쟁을 통해서 서로 싸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의 그 어떤 프로보케이션, 도발로 인해서 지금 상호 적대감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군 그 특수성에 따른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북한군은 지금 이제 북한 사회의 그 핵심 축이고, 완전히 엘리트 의식이나 사상성,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그 다음에 장기 복무자 그 중심의 군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포함해서 WMD 핵 화생무기 이런 것들도 전부 보유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대외에 그 유출될 가능성, 또 여기에 대한 통제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대단히 하던 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북한 사회 자체가 또 이제 군대뿐만 아니고 사회 자체가 또 좀 특수하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이제 성군 사상이 지배하는 완전히 거대한 전부 그 병영 사회다. 이 사회 자체가 군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군사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군대만 간단히 통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북한 사회 전체를 전부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자, 이 동서 군사통합을 볼 때 평화통일이 이제 평화적인 군사통합을 유도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비록 그 통일 이전에 동서독 그 군 간에는 전혀 교류 협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방식이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그 군사통합이 그렇게 아주 그 문제점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일을 주도하는 이제 서독이 예컨대 동서독 군사통합을 주도했듯이 통일을 주도하는 측의 군사통합도 주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뚜렷한 국력 격차를 보면서 우월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 국가나 구조나 형태를 결정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군사도 필연적으로 우리 주도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정치적으로 1대1 합의한 통일 결정 시에도 이제 군사 부분은 반드시 한국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통일 한국군은 자, 독일 패턴대로 한국군 위주로 하되 이제 북한군 일부를 그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통일지 그 북한군 지휘권을 단기간 내에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통합은 전체 통합 성패를 그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 완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군사통합이 실패하면은 모든 다른 통합도 이제 전체 통합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예가 바로 이제 남북 그 예멘 사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독일 사례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자, 이 북한군을 통일 직전에 완전히 해체하거나 완전히 다운사이징하거나 이럴 때 이런 그 역할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북한군 그 수뇌부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그 북한의 군 기관들은 통일 직전에 전부 다 해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 한국군 무기체계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그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만약 된다면 이제 북한의 어떤 전략무기나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인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우리의 한국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계속 구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질성 그 해소하는 문제,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건 이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과도 연결되는 건데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라서 화해 협력 들어가고 연합 단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일과는 이와 같은 그 공동체 통일 방안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한은 지금 화해 협력 단계도 진입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대로 자, 우리 한반도 통일 패턴 앞으로 반드시 김씨 일가는 이제 종시부를 찍어야 되고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제 고바첩나 등소평이나 이제 이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 평양에 들어서고 집단지휘 제도가 들어서서 자, 이와 같이 그야말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물꼬를 틀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진도가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자, 화해 협력 단계에서 우리 군끼리도 서로 이제 신뢰 구축 조치에다 이런 것들을 하고 서로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그 신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연합 단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예컨대 군비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고받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인 군축으로 진행이 되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갈 때 통일이 임박해서는 통일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제 통일 하나의 한국군으로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근본적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지난 9.19 평양 그 군사합의 이거는 완전 엉터리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군사적 그 신뢰 구축 조치나 예컨대 무슨 뭐 상호 그 국방장관이 서로 상호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훈련 참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하고 하트라인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호 부대를 이제 이격시키고 휴전선에서 이격시키고 뭐 이런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9.19 군사합의는 완전히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하지 않은 그런 그 조치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한국군도 반드시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군으로 이제 그 민주주의 그 헌정 질서를 통합이 돼야 되고 특히 이와 같은 그 경험이 없는 북한군을 우리가 그 지금 현재 편입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강도 높게 그 강조를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는 지금 현재 한국 어떤 모델로 지금 통일이 진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군사통합과 형태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자 이런 건데 자 쉽게 얘기하면 A, B, C, D 해가지고 이런 모델로 통일이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겠다.
자, A 모델은 뭐냐면 김씨 왕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 다음에 급변 사태가 북한산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자, 이 무력으로 우리가 저 흡수 통일을 했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 중심으로 저 북한군도 이제 재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독일식 군사 통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김씨 왕조가 붕괴되고 전적으로 전부 다 그 전제 조건이 김씨 왕조는 붕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일 물꼬가 트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변 사태가 나가지고 그러나 급변 사태가 났더라도 자, 이게 남북한 정치 지도자 간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 통일하자 하면서 당분간 우리가 합의해서 이 평화 통일하자 뭐 이런 예컨대 어떤 이런 저 태제에 대해서 이제 양 진영이 이제 합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 집단 지대 체제가 들어서서 북한의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자, 이제부터 우리가 화해 협력 단계에 들어가자, 남북 연합 단계로 발전하자, 통일 완성 단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전부 합의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는 자, 실내 구축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합 단계에 들어가면 군비 제한 조치를 하고 예컨대 군축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통일 한국군으로 지향하고 자, 이럴 경우에 이런 패턴으로 남북 관계가 계속 발전됐을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날 그런 군사통합 형태는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북한군과 우리 한국군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를 띌 것이다. 그래서 1대1 군사통합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국가 이제 2군대가 그런 형태로 출발을 할 것이다. 먼저. 그래서 이제 북한군은 당분간 이제 북한 지역 안보를 그대로 책임지면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그 국경을 그 카바하고 우리 한국은 그대로 지금 현 위치에서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통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그 기간 중에 남북한군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쌍방 합의하에 이제 하나의 통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돼. 이 기간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자, 김씨 왕조가 붕괴가 되고 북한 급변 사태가 난 다음에 온건 지도부가 등장을 했고 그러나 남북 화해 협력 단계를 막 거치다가 갑자기 1989년도 동독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이제 그 무혈 평화 혁명이 자, 일어난다. 완전히 독일식의 상황이 자, 남북 화해 협력 단계에서 독일식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지도부도 동독 지도부처럼 전부 다 그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백기투항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 이게 한국 주도 이제 흡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는 이제 우리 한국군 중심으로 자, 독일식의 그 군사 통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D 모델은 무력 충돌 후에 이제 통일이 예컨대 이제 전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이제 무력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군사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겼을 경우는 우리 주도로 또 우리가 패했을 경우는 이제 한국군은 강제 해산당하는 뭐 그런 양상을 이제 띌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동서도, 그 다음에 시사점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가 큰 기조로 삼아야 될 거는 추진 원칙은, 자, 군사독 추진 원칙은 통일 한국군은 원칙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주로 한다. 그 다음에 통일조약 근거로 해서 통일 직전에 제일 시스템은 북한군을 해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통일조약에다 담아야 되고, 자, 통일과 동시에 북한군은 이제 한국을 편합니다. 이런 컨셉이 통일조약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통일 직후에 최단 시간 내 북한군 그 병력 통합하고 부대 지휘권을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센시티브한 그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잘 폐기하고 통제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군사통합에서 큰 핵심 과제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군대로 통일 한국군을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 단계,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럼 과연 우리 국방부는 무엇을 이 군사통합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관련해서
자, 저는 뭐, 이제, 제 주장은, 자, 국방장관 그 직할로, 예컨대 이제 군사통합 준비기획단, 뭐, 이름은 어때도 좋은데, 자, 이와 같은 그 집단,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년 엄청나게 많은 그 예비역 장교들이 그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예비역 전문 인력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자, 지금 이게 하얗게 색칠한 이 분야 예컨대, 정보, 작전, 국방제, 교육, 인프라, 행정, 군수, 통신, 무기체계, 핵, 화생, 미사일, 화생방, 뭐 탄약 이런 문제, 이런데 관련된 그 전문 그 전문 인력들을 전부 주축으로 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북한 그 팩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서 전부 북한국 그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이제 북한군 탈북 인사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고 뭐 그럴 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만약 이제 통일이 가시화가 됐을 경우에 이와 같은 그 단체나 이 집단들은 이제 앞으로 그 군사통합 추진 본부가 이제 현역 중심으로 그 결성이 될 텐데 이때 자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죠. 정책 과제들이 많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북한군 우발 사태에 대한 진압 준비 태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관련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WMD 관련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휴전선 통제 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 휴전협정 폐기 문제나 유엔사 해체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정치 이념 교육센터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북한군에 대한 정치 이념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사전에 이와 같은 인력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깊은 그 스타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직전에 지금 이제 통일이 거의 임박해 왔다 직전 단계에서는 자 이제 우리 국방 차원에서 할 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 인민무력부 대표하고 국방부 대표로 구성되는 이제 남북 구성 통합 그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그 구성을 해서 자 통일 조약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군사 통합 관련된 얘기를 전부 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인민군들을 그 해산시키기 위해서 자 북한 너들 수뇌부들은 이와 같은 그 해체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자 이런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북한군을 그 인수할 건지 그다음에 통일 한국군 건설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는 우리 국방부 대표와 북한 인민군 대표가 모여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방 차원에서 장관 예하에 남북 군사 통합 추진본부 이 컨트롤 타워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모든 그 남북 군사 통합을 지금 현재 오가나이징하고 플래닝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무 돌릴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아까 우리가 평시에 그 구축되어 있던 어떤 이런 준비 기획단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군사통합추진본부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외에도 이제 만약 통일 직전이 되면 이제 평양에도 국방부 외청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이제 모든 북한 지역 내에서 새롭게 그 이제 부대를 그 해체하고 새롭게 그 재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 집결시켜서 예컨대 무슨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양에 북부 사령부를 편성 운영을 해야 된다. 통일 직전에. 그 외에도 이제 통일 직전에 이제 군사 안정화 작전 계획이 북한 지역에서 특히 그 반통일 세력들의 그 준동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 군사 안정화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전부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쿠데타 그 가능성 북한 고위군부에 대한 쿠데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지금 북한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전선 남한 북한 주민들에서 북한군이 예컨대 무슨 뭐 무력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그 당시 통일 직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자,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